지난 15일 벨기에 수도이자 유럽연합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가 자리한 브뤼셀 소재 한국문화원에서 도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화원 내 도서관에 비치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 한 권이 사라진 것입니다. 한 작가는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고 채식주의자는 수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작가의 대표작이죠. 외부인에 의한 절도 범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서관 안에 CCTV가 설치돼 있으니 수사를 해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겠으나 그러지는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 발생한 해프닝으로 여기기로 한 것이죠. 한강 신도림의 여파로 한국인으로선 대래 어깨가 으쓱해지는 대목입니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도서 판매량과 독서 인구도 해마다 줄어들고 고사 직전에 우리나라 출판업계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16년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입지를 한 단계 확장시킨 한강의 장편소설 채식주의자는 상처받은 영혼의 고통과 식물적 상상력의 강렬한 결합을 정교한 구성과 흡입력 있는 문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섬뜩한 아름다움의 미학을 한강만의 방식으로 완성한 역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탄하고 정교하며 충격적인 작품으로 독자들의 마음에 그리고 아마도 그들의 꿈에 오래도록 머물 것이다 라는 평을 받고 있고 미국 문학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산문과 믿을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인 내용의 조합이 충격적인 이 작품은 2018년에는 스페인에서 산클레멘테 문학상을 받는 등 전 세계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100만 부 가까이 판매되었으며 해외 40여 개국에 판권이 수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1부에서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날부터 육식을 거부하며 가족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하는 영애가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장편 소설입니다. 하지만 소설은 영애를 둘러싼 세 인물인 남편, 형부, 언니의 시선에서 서술되며 영애는 단 한 번도 주도적인 화자의 위치를 얻지 못합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부장의 폭력 그리고 그 폭력에 저항하며 금식을 통해 동물성을 벗어던지고 나무가 되고자 한 영예가 보여주는 식물적 상상력의 경지는 모든 세대 독자를 아우르며 더 크나큰 공명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일부 채식주의자는 영예 남편인 나의 시선으로 서술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다리를 문 개를 죽이는 장면이 뇌리에 박힌 영예는 어느 날 꿈에 나타난 끔찍한 영상에 사로잡혀 육식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영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처가 사람들을 동원해 영예를 말리고자 하죠. 영예의 언니 이내의 집들이에서는 영예는 또 육식을 거부하고 이에 못마땅한 장인이 강제로 영예의 입에 고기를 넣으려 하자 영예는 그 자리에서 손목을 긋습니다.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젖가슴이 좋아. 젖가슴으론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과 새치셔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일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둥근 가슴이 있는 한 난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야. 그런데 왜 자꾸만 가슴이 여위는 거지? 이젠 더 이상 둥글지도 않아. 왜지? 왜 나는 이렇게 말라가는 거지? 무엇을 찌르려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거지? 왜 죽으면 안 돼? 겉보기엔 평범하다 못해 몸이 건조하지만 고집이 세고 다른 일을 해치지 않으려는 성격인 영희는 마찬가지로 몸이 건조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영희는 피가 뚝뚝 흐르는 생육을 먹는 끔찍한 꿈을 꾸게 되고 고기를 아주 멀리하게 되죠. 집에 있는 고기란 고기는 다 치우고 남편에게는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며 잠자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영애는 어릴 적 자신을 문 개가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물겨 끌려다니다가 거품을 물며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영애는 그 개로 만든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애의 꿈은 점점 고기를 먹는 것에서 떠나 누군가가 누군가를 때려서 살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기를 거부하는 영애는 사회적인 압박을 받으며 점점 눈에 띄는 행동을 싫어하는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고 보다 못한 남편이 그녀의 가족들을 불러 그녀에게 고기를 먹이려고 하다가 그녀가 자해를 하게 만들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가족은 풍비박산이 나고 영애는 병원에 들어가게 되죠.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다려준 한약이나 고기마저 발악적으로 거부하고 벤치에서 가슴을 드러낸 채 앉아있다가
새를 잡아다 손에 쥐고 자해한 손목을 핥아먹는 등 남편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결국 남편은 영애를 버리고 말죠. 2부 몽고반점은 이내의 남편이자 영애의 형부인 비디오 아티스트 나의 시선으로 진행됩니다. 아내 이내에게서 영애의 엉덩이에 아직도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나는 영애의 몸을 욕망하게 됩니다. 나는 영애를 찾아가 비디오 작품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청하고 나는 결국 자신의 몸에 꽃을 그려 영애와 교합한 뒤 비디오 작품을 촬영했는데 다음날 벌거벗은 두 사람의 모습을 아내가 발견합니다. 그게 아니라 꽃이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 그 사람 몸에 뒤덮인 꽃이요. 그게 날 못 견디게 했다는 거야. 그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내 몸에 꽃을 그리면 그땐 받아주겠어? 주인공인 영애의 형부는 미디어 아트를 통해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려는 예술가입니다. 집에서는 늘 힘없는 모습이지만 자신의 카메라로 영상을 찍을 때만큼은 타인은 물론 본인도 이해 못하는 열정을 발휘하는 사람이죠. 그는 아내가 자신의 동생인 영애를 씻기다가 그녀에게서 몽고반점을 받다는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흥분에 빠지게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열망에 빠진 그는 도덕적인 금기를 깨고 영애를 불러 그녀의 누드에 꽃을 그려 촬영하고 싶다는 부탁을 하는데 영애는 그의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이를 수락합니다. 영애는 내심 식물적인 삶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영애의 몸에 꽃을 수놓고 어린 시절이 지나면 사라질 게 당연한 몽고 반점을 강조한 바디 페인팅을 그리며 성욕을 초월한 예술적 열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완성시키기 위해 같은 작업실을 공유하는 남자 후배 제이를 불러 모델 일을 부탁하고 그의 몸에도 꽃을 그려 영애와 함께 찍도록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영애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그의 지나친 요구에 질색한 제이는 수치심에 받쳐 촬영 중 스튜디오를 떠나죠. 제이가 떠난 후 영애에 다 젖어버려서 라는 말에 형부는 영애를 덮치나 영애는 거칠게 거부합니다. 자기가 형부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영애는 자신이 꽃에 끌렸던 것임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몸에 꽃을 그린다면 받아주겠냐는 형부의 질문에 영애는 심야하게 웃음만 짓습니다. 주인공은 지인인 피에게 부탁해 몸에 꽃을 그리고 영애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형부와 처제는 온몸에 꽃을 그린 채로 마치 짐승같이 서로의 몸을 탐하며 두 사람 모두 극도의 쾌락 속에 밤을 보내게 됩니다. 주인공은 어느새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처제의 언니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캠코더를 돌려 이미 다 본 상황이었죠. 남편을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아내는 남편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갖게 됩니다. 영애의 언니는 정신병자가 있다는 신고를 했다고 말하며 남편을 경멸하는 말들을 퍼붓습니다. 영애는 뒤늦게 방에서 나와 상황을 확인하나 아무런 반응도 없이 이내 창가로 향합니다. 창문을 열고 타오르는 태양빛과 바람에 젖가슴을 내밀며 주황빛 꽃이 그려진 가랑이를 활짝 펼칩니다. 주인공은 베란다 난간을 넘어 뛰어내려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는 동시에 마치 활활 타는 꽃 같은 영애의 육체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죠. 3부 나무불꽃은 가족들 모두 등 돌린 영애의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이내의 시선으로 진행됩니다. 이내는 식음을 전폐하고 링고조차 받아들이지 않아 나뭇가지처럼 말라가는 영애를 만나고 영애는 자신이 이제 곧 나무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각인된 폭력의 기억 때문에 철저히 육식을 거부한 채로 나무가 되기를 꿈꾸는 영애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 무해한 존재를 꿈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이제 동물이 아니야, 언니. 사람들이 자꾸만 먹으라고 해.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여. 지난번엔 먹고선 토했다고. 어젠 먹자마자 잠자는 주사를 놨어. 언니, 나 그 주사 싫어. 정말 싫어. 내보내줘. 나 여기 있기 싫어. 마침내 그녀는 참았던 고함을 지르고 맙니다. 내가 죽을까봐 그러잖아.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영애의 언니 시점으로 서술됩니다. 몽고반점의 일 이후 영애의 언니는 남편과 갈라섰고 영애는 시골의 깊은 산속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병원으로부터 영애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행히 병원의 보호사가 기적적으로 영애를 찾았다고 하지만 영애가 깊은 산 비탈의 외딴 자리에서 마치 비에 젖은 나무들 중 한 그루인 듯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영애가 사라졌던 그날 이후 영애의 모든 증세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영애는 고기와 동물성 식품뿐 아니라 채식마저 거부하고 나아가서는 일체의 식사를 거부합니다. 온몸에 살이 남아있는 곳이 없고 생리는 뭐든지 오래 뼈만 남은 엉덩이 가운데 찍힌 또렷한 몽고 반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모든 식사를 거부하니 병원에서는 생명 보존을 위해 정맥 주사를 통해서 포도당과 단백질 등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정맥 주사를 꽂을 혈관조차 성한 것이 없어 어깨에 연결된 대정맥을 통해 바늘을 연결하는 방법만이 남게 됩니다. 위험한 시술이므로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담당 의사의 전화를 받습니다. 다시 찾아간 면회, 왜 뭐라도 전혀 먹지 않느냐는 언니의 질문에 영애는 자기는 내장에 다 튀어 있을 거라고, 자기는 이제 동물이 아니라고, 밥 같은 거 안 먹어도 햇빛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애의 거식이 결국 생명을 앗아가기 직전에 이르러 병원에서는 영애를 결박해서라도 코를 통해 미음을 집어넣는 시도를 합니다. 가족이 지켜보기 힘든 장면일 수 있다고 간호사가 만류하나 언니는 지켜봅니다. 의료진들이 영애의 사지를 결박하고 코에 튜브를 꽂아 넣습니다. 영애는 짐승같이 비명을 지르고 신음하며 거부하죠.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튜브를 삽입하는 데 성공하고 진정제를 놓아 안정시키려는 찰나 영애는 입에서 피를 뿜어냅니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마저 실패하고 외진 시골의 정신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의사는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의뢰서를 써줍니다. 서울로 향하는 구급차 안 영애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영애는 결코 대답하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외틀고 언니는 영애에게 속삭입니다. 이건 말이야 어쩌면 꿈인지 몰라. 꿈속에선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하지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깨어나면 그때는 폭력과 아름다움의 처절한 공존이 여전히 새롭게 읽히는 한강 소설의 힘. 2007년 창비에서 출간된 채식주의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